지난 13일 미국 노동부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따르면 CPI가 전년 동월보다 8.2% 상승했습니다. 지난 6월에 9.1%에서 낮아지긴 했지만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금년들의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빠르게 잡히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나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킹달러 현상도 쉽게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은 거대 인플레이션과 킹달러의 폭주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르면 포커스 앵글톡은 9월 CPI 데이터를 간략히 분석해본 후 최근 커다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킹달러 현상의 주 요인,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달러화의 하락 반전을 위한 필수 조건과 그 시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앵글톡의 우버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9월 CPI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월에 비해 8.2%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즉 코어 인플레이션은 6.6% 상승했습니다. 이는 1982년 이래 40년 만에 최고치이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주거비, 쉘터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1.45%로부터 거의 수직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금년 들어 연준이 빨간색 점처럼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달러 인덱스가 가파르게 상승해 왔습니다. 달러가 약 18% 상승한 반면에 다른 주요국 통화 가치는 캐나다 달러 마이너스 7%, 유로와 마이너스 14%, 영국 파운드와 마이너스 16%, 우리나라 원화 마이너스 17%, 일본 엔화는 마이너스 22% 폭락했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나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 요즘 킹 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올해 2월까지만 하더라도 달러와의 움직임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제로 금리에서 벗어나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한 3월부터 킹달러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천정에 뚫린 듯 지난 9월 30일 144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킹달러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금년 3월부터 시작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기초 여건이 물론 유럽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견조한 것도 강달러를 부추긴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연준은 금년 들어 사상 유례 없이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기준금리를 3%나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은 1980년대 볼거 시대 이후 가장 빠른 초고속 금리 인상 행진입니다. 그러면 킹달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연준의 긴축 통화정책의 목표는 어디까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플레이션 목표입니다. 여기 2012년에 발표된 연준의 보도자료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의 장기 정책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목표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2%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PCE는 연준이 정책적으로 중시하는 지표이긴 하나 이번 영상에서는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연준이 왜 2% 인플레이션 정책 목표를 추구하는지 물가 지수의 역사적인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물가 지수는 평균치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업률 목표입니다. 연준이 제공하는 경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프레드에 들어가 보면 실업률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비경기적 실업률, Non-Cyclical Rate of Unemployment, NRU란 총수에서 경기 변동 요인을 제거하고 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발생하는 실업률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2021년 이전에는 자연 실업률이라고 했는데요. 경기 흐름과는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장기 균형 상태에서의 실업률을 말합니다. 실업률 목표는 비경기적 실업률을 기준으로 4.4%입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두 경제 변수를 X축, Y축 평면상에서 좌표로 연결하면 필립스 곡선이 그려집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시소 게임과 같고요.
희소를 타고 거북이가 올라가면 토끼는 내려와야 하고 반대로 토끼가 올라가면 거북이가 내려와야 하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상충 관계, 트레이드 오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거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실업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파월 연준 의장이 말하는 페인, 즉 고통입니다. 연준의 장기적 통화정책의 목표는 인플레이션 2%, 실업률 4.4%에서 경제를 굴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표치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골디락스 경제의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9월 FOMC 기자회견 때 CNN 기자의 주택시장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의미 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전엔 주택시장에 대해서 말을 아껴왔던 파월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이례적으로 들렸습니다. 그의 발언에서 세 가지 키워드를 골라낼 수 있는데요. 이를 정리하면 주택가격 상승 속도를 늦추면, 즉 디셀러레이션, 주택시장은 조정, 코렉션을 거치게 되고 이는 임차료, 렌트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데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거비의 가파른 상승세를 염두에 두고 한 말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연준의 통화정책과 주택시장과의 관계를 비교적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그래프는 인플레이션과 주거비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옅은 파란색 선은 전체 CPI, 짙은 파란색 선은 주거비 인플레이션의 변동 추이를 각각 나타내고 있고요. 2021년 초부터 두 가지 모두 가파르게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거비에는 세입자의 임차료, 렌트와 자가 소유자의 귀속 임대료, Owners Equivalent Rent, OER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두 가지 용어를 합하여 주거비로 통일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참고로 자가 소유자의 귀속 임대료, OER은 우리나라 물가지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주거비의 상대적인 중요도, 즉 가중치가 32.3%에 달합니다. 식품과 에너지는 각각 14%, 7.5%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연준이 주택시장 조정을 통해 주거비를 낮추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월의 FOMC 기자회견에서 주택시장과 주거비에 대해서 언급하자마자 언론들은 이와 관련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비 상승이 거대 인플레이션을 계속 끌어올린다. 주거비 상승 속도가 40년 이래 가장 빠르다. 인플레이션 연준 당신에게 왜 나쁠까? 와 같이 주거비의 상승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여기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상승하는 주거비가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나 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실업의 역수, 즉 고용은 주거비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도 느껴질 수 있지만 실업의 역수란 간단히 고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빨간색 선이 실업의 역수이고요. 파란색 선은 주거비 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로부터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빨간색 선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코로나 발발 당시 실업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고용량이 하락해야, 즉 실업이 증가해야 주거비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서 실업률이 상승하면 주거비가 하락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비로소 꺾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여기 플로우 차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왼쪽의 고용시장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경기가 꺾이면서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상승합니다. 실업 상태에서 비싼 집에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렇게 임차료가 내려가면 주거비가 하락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오른쪽의 주택시장에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게 되고요. 집값이 떨어지면 주거비도 하락하게 되겠죠. 이에 따라 CPI의 3분의 1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주거비가 하락하면 인플레이션이 비로소 잡히게 됩니다. 연준이 이제 긴축 정책을 전환, 즉 피보트 할 수 있게 되고 최종 금리를 지나 하향세로 내려가면 달러화도 약세로 돌아서 마침내 킹달러 현상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 옅은 파란색 선은 CPI
주거비 인플레이션을 나타내고 있고요. 짙은 파란색 선은 미국의 대표적인 주택 가격 지표인 케이스 실러 지수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옅은 파란색 주거비 인플레이션은 주택가격 상승률의 18개월 시차로 후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면 주택 가격은 금년 7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2012년 이래 10년 만에 주택시장이 조정기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통계치에 근거하면 2023년 12월이 돼서야 주거비가 하락하고 이때부터 인플레이션이 꺾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여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연구팀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인플레이션 지속기간은 예상보다 깁니다. 1980년부터 2020년까지 40년 동안 선진국에서 5% 이상 상승한 인플레이션이 2%로 떨어지는데 평균 10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는 무려 30년 가까이 걸렸고요. 80년대 초 미국의 볼커 시대에도 8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요즘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EU 국가들의 경우에서 보듯이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 스티키하고 만성적으로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한복판에서 연준 의장을 지냈던 버냉키는 금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버냉키는 브루킹 연구소와 수상 소감을 밝히는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금융위기의 속성을 상기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준은 긴축 정책 수행 과정에서 정책 목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목표치를 올리거나 표준적 타겟 자체를 변경할 수도 있다. 전형적인 2% 인플레이션 목표가 너무 지나치면 목표 달성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2%가 꼭 아니더라도 중기적 차원의 물가 목표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파월이 전직 연준 의장이고 노벨 경제학상 내정자인 버냉키의 조언에 얼마나 귀를 기울일지는 모르지만 최선의 정책 결정으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조속한 안정을 찾아가게 되길 기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과 향후 전망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3월 이후 달러 인덱스의 지속적 상승으로 닷컴 버블 붕괴 이후 20년 이래 최대치로 치솟은 킹달러 현상은 연준의 초고속 기준금리 인상의 결과이며 거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히지 않는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가장 큰 가중치를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 상승이 주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둘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고용시장 둔화와 주택시장 조정을 통해 주거비 하락 조건이 충족되어야 거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연준이 긴축 정책을 전환, 피벗할 수 있고 강달러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향후 통화정책 파급 효과의 시차 등을 감안하면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의 주장대로 정책 목표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면 현재의 거대 인플레이션과 킹달러 현상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앞으로 고용시장과 주택시장 지표의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거대 인플레이션과 킹달러 시대의 약세장을 이겨낼 수 있는 최선의 투자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 링크에 들어가면 영상 전체 방송 대본을 읽어볼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포커스 네트워크는 도움과 힘이 되는 경제나무를 키우며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향해 우보 만리를 걸어갑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